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과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에서 맴도는 사람의 차이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갈린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경영 현장을 보아왔다. 공장도, 사무실도,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집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일도 삶도 흐름이 막히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반대로 집이 어지럽혀져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도, 인간관계도, 수입도 어느 순간 멈추거나 새어 나간다는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이런 질문을 던졌다. 도대체 무엇이 인생의 흐름을 가르고 무엇이 사람을 제자리 걸음하게 만드는가? 그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 집이다. 공간이다. 그 공간이 가진 질서다. 정리가 안 된 집에 들어가면 공기가 먼저 말해준다. 답답한 무질서, 방향성을 잃은 에너지, 바닥에는 자잘한 물건들,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 옷장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옷들이 쌓여 있다. 이 중 어떤 것도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어질러짐이 아니라 생각의 혼란, 선택의 피로, 재정의 누수로 이어진다. 나는 이런 집을 볼 때마다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다시 사람을 만든다. 잘 풀리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공간을 경영하듯 관리한다. 물건의 흐름, 동선의 효율, 선택의 단순화, 이것이야말로 인생 운영의 기초다. 우리는 흔히 성과를 바깥에서 찾지만 실제로 성과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내가 매일 눈뜨고 숨 쉬고 생각하는 그 공간이 흐트러져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흐름이 막힌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성격이 원래 그렇다. 타고난 정리 못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정리는 성격이 아니라 기술이다. 기술은 배울 수 있고 익힐 수 있고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 회사를 변화시키는 데에도 원리가 있다. 복잡한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고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고 중요한 것만 남기는 것. 집도 똑같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사례를 보면은 공간을 정리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상하게 일이 풀리기 시작했다. 머리가 맑아지고 결정이 쉬워졌다. 쓸데없는 지출이 줄고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우연일까?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리된 공간은 결정 피로를 줄이고 에너지를 회복시키며 시간이 새는 구간을 없애준다. 이것은 운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나는 경영자로서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 왔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해라.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라. 흐름을 막는 요소를 찾아내라. 그리고 철저히 시스템화해라. 집도 마찬가지다. 삶을 무너뜨리는 건 큰 실패가 아니라 작은 누적이다. 책을 사놓고 읽지 않는 습관, 냉장고에 쌓여있는 기한 지난 식품, 입지 않는 옷들, 아무 의미 없는 박스와 빈 병들, 이런 미세한 무질서가 사람의 집중력을 흐리고 감정을 흔들고 금전적 손실을 만든다.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정리는 부자의 습관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태도다. 정리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공간을 삶의 일부로 대한다는 것. 집을 창고가 아니라
전략기지로 바라본다는 것. 이들은 물건을 함부로 들이지 않는다. 들였다면 반드시 역할을 준다. 더 이상 역할이 없다면 과감히 보낸다. 이것은 기업에서 비효율적 사업 정리, 불필요한 재고 축소, 자원 재배치와 똑같은 사고방식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공간이 정리되면 당신의 생각이 정리된다. 생각이 정리되면 선택이 정확해진다. 선택이 정확해지면 인생은 달라진다.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버리는 행위가 아니다. 당신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정하는 과정이다.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행위이며 내일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투자다. 잘 풀리는 인생은 결국 잘 정리된 인생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너무 기본적이어서 사람들이 무시해온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이 무너지면 어떤 빌딩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집도, 인생도, 경영도 마찬가지다. 오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바꾸지 않아서 그렇지. 당신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사람이다. 변화는 집이라는 가장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다. 사람들은 나에게 종종 이렇게 묻는다. 회장님, 정리된 집은 어떤 집입니까? 미니멀리스트처럼 아무것도 없는 집입니까? 나는 이렇게 답한다. 정리의 기준은 비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공간이 사람에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깔끔한 집을 상상할 때 흰 벽, 원목 가구, 아무것도 없는 바닥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것은 사진 속 이미지일 뿐, 삶의 실체가 아니다. 집은 살아가는 공간이다. 쉬고, 먹고, 이야기하고, 집중하고, 회복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정리의 기준은 미학이 아니라 효율, 목적, 회복력이다. 나는 집을 경영과 똑같이 바라본다. 기업은 화려한 사옥을 짓는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하고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창의적인가다. 집도 마찬가지다. 보기 좋은 것보다 사는 사람이 얼마나 편안한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정리된 집의 기준을 이렇게 정리한다. 잘 쉬어지는 집인가? 휴식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다. 쉬지 못하는 공간은 사람을 서서히 망가뜨린다. 내가 보아온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집에서 충분히 회복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침실에 잡동사니가 쌓여 있으면 잠이 얕아지고 잠이 얕아지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집이 온전히 쉬게 해주지 못하면 하루 전체의 성과가 흔들린다. 정리의 첫 목표는 예쁘게 보이기 전 제대로 잠을 자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집을 만드는 것이다. 이 머리가 맑아지는 집인가? 공간이 혼란스러우면 사람의 생각도 혼란스러워진다. 물건이 많으면 선택이 많아지고 선택이 많아지면 피로가 쌓인다. 그래서 나는 강하게 말한다. 집은 뇌의 외장 메모리다. 정리된 집은 정리된 사고를 만든다. 나는 경영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복잡한 보고서보다 단순한 핵심 지표, 불필요한 회의보다 명확한 목표 하나. 집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한다. 시야가 정리되면 생각이 정리되고 생각이 정리되면 행동이 바뀐다. 삶 가족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구조인가? 정리된 집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니다. 가족의 소통 방식을 바꾸는 일이다. 식탁이 물건으로 뒤덮여 있다면 가족은 얼굴을 마주보고 밥을 먹을 기회를 잃는다. 거실이 TV와 잡동사니로 가득하다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반대로 식탁이 비워져 있고 거실이 편안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가족은 자연스럽게 말을 섞고 하루를 공유하고 감정을 나눈다. 기업에서도 그렇다. 구조가 사람을 만들고 환경이 문화를 만든다. 집 역시 구조가 인간관계를 결정한다. 4. 물건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가? 많은 집들을 보면은 물건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 옷장은 옷이 주인이고 냉장고는 식품이 주인이고 책상은 종이가 주인이다. 이런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삶의 주도권을 잃는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정리의 본질은 공간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다. 물건이 공간을 점령하면 사람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사람이 공간을 지배하면 선택이 쉬워지고 삶이 가벼워진다. 정리는 곧 통제력이다. 삶을 다시 내 손에 쥐는 과정이다. 집 전체를 바꾸려 하지 말고 기준을 먼저 바꿔라.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결심할 때 이렇게 말한다. 이번 주말에 집 전체를 싹 정리해야지. 이것은 실패를 예고하는 말이다. 기업에서도 하루 만에 모든 부서를 개혁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곳, 핵심 라인을 먼저 바꾼다. 집도 똑같다. 기준을 바꾸면 공간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정리된 집의 기준은 이 세 가지다. 잘 쉬어지는가? 잘 집중할 수 있는가? 가족이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가? 이 기준만 잡아도 정리의 방향이 선명해진다. 6. 정리는 보여주기가 아니라 살아가기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본 미니멀 감성, 인테리어 영상을 기준 삼는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정리는 그런 외형이 아니다. 정리는 디자인이 아니라 운영이다. 집은 전시 공간이 아니다. 집은 인생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기지다. 그 기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쉽게 지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정리가 잘 되었는지의 기준은 사진이 아니라 삶이다. 마무리, 정리된 집의 기준은 단순하다. 잘 쉬고, 잘 집중하고, 잘 대화할 수 있는 집, 그것이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이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 인생을 바꾸는 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집, 당신의 공간, 당신의 기준, 이 기준이 바뀌는 순간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당신의 성장과 성공을 밀어주는 강력한 엔진이 된다. 사람들은 정리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나는 원래 정리를 못한다. 성격이 산만해서 그렇다. 유전적이라 어쩔 수 없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단호히 반박한다. 정리는 성격이 아니라 기술이다. 그리고 기술은 배울 수 있고 훈련할 수 있고 반복으로 체화된다. 기업을 움직이는 것도 기술이고 공장을 혁신하는 것도 기술이다. 정리 역시 삶을 운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다. 이 기술이 없으면 작은 문제들이 쌓여 어느 순간 큰 누수가 된다. 나는 경영에서 작은 결함 하나가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정리는 바로 그 결함을 찾아 제거하는 과정이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제거하는 것이다. 어질러진 공간은 생각을 무겁게 만들고 정신을 흐리게 하고
에너지를 분산시킨다. 그래서 나는 정리 없는 성장을 상상하지 않는다. 성장은 질서 위에서 이루어지고 질서는 기술로 유지된다. 1. 기술은 공부로부터 시작된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정리를 배운 적이 없다. 누구도 학교에서 정리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가정에서도 치워라 라는 말만 들었지. 어떻게 치워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남길 것인지, 어떤 원칙으로 배치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정리책 몇 권이라도 읽어라. 그것만으로도 눈이 달라진다. 전문가의 사고방식을 흡수하고 그 원칙을 내 공간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기술 습득의 첫 단계다. 이 단계만 넘어도 사람은 빠르게 달라진다. 이 기술은 반복으로 강화된다. 정리는 한 번 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기업의 시스템도 정비한 뒤 계속 점검하듯이 집도 정리하고 나서 계속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 나는 기업 혁신 현장에서 수천 번 반복을 보았다. 반복은 실수를 줄이고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기술을 몸에 새긴다. 정리도 똑같다. 한 번 정리했다고 능숙해지는 게 아니다. 정리는 반복될수록 더 효율적이 되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해진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은 상태. 그것이 기술의 진짜 정의다. 3. 시행착오는 필수다. 정리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듣는다. 어제 정리해놓은 자리가 오늘 보니 불편하네요. 배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오히려 안심한다. 이것이 기술이 몸에 붙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실패도 하고 다시 수정하고 또 수정한다. 정리도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 나에게 맞는 방식이 만들어진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진화다. 바꾸고 다시 바꾸고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기술을 완성한다. 사정리를 못하는 진짜 이유는 경험 부족이다. 정리가 잘 된 공간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편함을 먼저 느낀다. 그 감각이 사람을 움직인다. 하지만 정리된 공간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혼란으로 느끼지 못한다. 무질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공간부터 성공 경험을 만들라고 말한다. 현관, 책상, 식탁,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정리해도 정리된 공간이 주는 감정의 변화를 즉시 체험한다. 경험이 기술을 만든다. 이 작은 성공이 반복되면 사람은 서서히 정리라는 기술을 몸에 익히기 시작한다. 기술이 없으면 정보가 있어도 소용없다. 정리하라는 말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정리 기술이 없는 사람은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시작해도 금방 포기하고 정리해도 유지하지 못한다. 경영도 이와 같다. 전략을 아는 것과 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술력이다. 정리도 마찬가지다. 정리는 의지가 아니라 기술,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 기분이 아니라 습관이다. 기술이 있는 사람은 정리를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 행동으로 받아들인다. 그 순간 정리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다. 6. 기술은 결국 삶을 바꾸는 시스템이 된다. 정리 기술이 몸에 자리 잡으면 몇 가지 변화가 시작된다. 물건을 들일 때 기준이 생긴다. 잘 쓰는 물건만 남고
나머지는 걸림돌이 된다. 소비가 줄고 돈이 새지 않는다. 선택이 줄어들어 머리가 맑아진다. 환경이 안정되니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루의 시작이 가벼워지고 집중력이 높아진다. 이것은 부수 효과가 아니라 정리가 가진 본질적인 힘이다. 그리고 이 힘은 기술이 있을 때만 작동한다. 마무리. 나는 다시 강조하고 싶다. 정리는 성격이 아니다. 정리는 관리 능력이고 기술이고 습관이다. 이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들여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도 삶은 늘 복잡하고 무거울 것이다. 정리 기술은 인생을 가볍게 하고 사고를 날카롭게 하고 돈의 흐름을 선명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기초 역량이다. 기술을 익힌 사람은 공간을 지배한다. 기술이 없는 사람은 공간에 지배당한다. 차이는 그것뿐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결심할 때 가장 먼저 던지는 말이 있다. 이번 주말엔 집 전체를 싹 정리해야지. 나는 이 말을 들으면 결과가 이미 보인다. 실패다. 기업도 하루아침에 혁신되지 않는다. 삼성도 수십 년에 걸쳐 공정 하나, 부서 하나, 원칙 하나씩 바꾸며 혁신을 완성했다. 정리는 그것보다 더 개인적이고 더 현실적인 변화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전부 바꾸려고 하면 반드시 무너진다. 사람은 완성해서 동기부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공 경험에서 동기부여를 얻는다. 그러므로 정리의 시작점은 집 전체가 아니라 아주 작은 공간이어야 한다. 나는 평생 조직 혁신을 해오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정리에 그대로 적용한다. 가장 작은 단위에서 시작해 가장 빠른 성공을 만들라. 이 성공은 다음 행동을 끌고 오고 그 행동은 또 다른 성공을 만든다. 이 연쇄 반응이 사람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꾼다. 1. 첫 번째 공간. 현관 에너지가 들어오는 문. 현관은 단순히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장소가 아니다. 집의 에너지가 시작되는 곳이며 사람이 하루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내리는 첫 지점이다. 나는 여러 집을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했다. 정리가 안 된 집에는 현관에 신발이 과도하게 쌓여 있다. 냄새가 나고 먼지가 쌓이고 동선이 막혀 있다. 그 순간부터 이미 집의 리듬이 흐트러진다. 반대로 현관이 정리된 집은 첫 발을 딛는 순간 공기가 다르다. 공간이 사람을 맞아들이는 태도가 다르다. 이 작은 변화가 집 전체의 흐름을 바꾼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정리를 시작한다면 현관을 먼저 바꿔라. 신발을 최소화하고 방향성을 가로막는 물건을 치우고 공기를 환기하라. 15분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그 효과는 하루 종일 지속된다. 이 두 번째 공간, 식탁 가족의 대화가 시작되는 곳. 식탁이 물건으로 뒤덮인 집이 너무 많다. 영수증, 약, 간식, 택배, 박스, 식탁의 기능을 상실한 공간에서 가족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멈춘다. 밥을 먹기 위해 물건을 치우고 정리하고 다시 올려놓는 반복. 이것은 효율이 아니라 피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식탁을 비워라. 거기서부터 관계가 회복된다. 식탁이 비어있는 집은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 늘어난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른다. 식사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회복이 된다. 거대한 변화를 만드는 것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식탁 하나가 가족의 온도를 바꾼다.
세 번째 공간. 책상 집중력이 세팅되는 공간. 책상은 사람의 머리가 작동하는 공간이다. 판단, 계획, 학습, 업무, 사고, 모든 것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책상이 어질러져 있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집중력이 흔들린다. 나는 전 세계 수많은 사무실을 보았다. 정리가 안 된 책상에서 탁월함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정리가 되어야 시야가 투명해지고 시야가 투명해야 사고가 깊어진다. 정리가 안 된 책상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만든다. 불필요한 시각, 자극, 결정 피로, 마감 스트레스, 시간 낭비, 창의성, 저하. 그러므로 정리의 세 번째 출발점은 책상이어야 한다. 종이류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문구류는 최소화하고 동선은 단순화하라. 책상 하나가 사람의 사고 체계를 바꾼다. 작은 공간의 성공이 삶 전체를 움직인다. 사람은 성공에서 동기부여를 얻는 존재다. 그 성공이 아주 작아도 상관없다. 오히려 작은 성공이 더 강력하다. 왜냐하면 즉시 느껴지고 즉시 행동을 이끌기 때문이다. 현관이 깨끗해지면 외출과 귀가가 가벼워진다. 식탁이 비워지면 가족의 대화가 살아난다. 책상이 정리되면 집중력이 올라간다. 이 세 가지가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일주일이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면 인생의 흐름이 달라진다. 정리는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성공의 연속이다. 나는 평생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변화는 큰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온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전부를 하려 한다. 정리를 시작했다가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다. 처음부터 모든 공간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한다. 이것은 회사에서 모든 부서를 한날 한시에 혁신하겠다는 말과 같다. 무모하고 비현실적이고 지속되지 않는다. 사람은 작은 성공은 지키지만 큰 부담은 버린다. 그래서 나는 모든 혁신을 단계별로, 우선순위별로 측정 가능한 단위로 나누어 왔다. 정리도 똑같다. 처음부터 전체를 건드리지 말고 3곳만 완벽하게 만들어도 충분하다. 작은 공간에서 시작해야 성공한다. 성공해야 행동이 유지된다. 행동이 유지되어야 변화가 완성된다. 마무리.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정리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다. 구조가 사람을 움직이고 경험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생의 결과를 만든다. 정리는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다. 현관 15분, 식탁 10분, 책상 20분이면 된다. 하지만 그 45분이 당신의 내일을 다르게 만든다. 변화를 원한다면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라. 그 작은 변화가 인생의 흐름을 결정한다. 정리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공간이 아니다. 가족이다. 나는 수많은 조직을 이끌면서 늘 느꼈다.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며 특히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기준 차이다. 집도 조직과 같다. 누군가는 버리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쌓아두고 싶어 한다. 누군가는 필요한 물건이라고 주장하고 누군가는 짐이라고 느낀다. 정리가 안 된 가정들의 공통점은 놀랍도록 단순하다. 정리를 주제로 진지하게 대화한 적이 없다. 대부분의 집은 이렇게 싸운다. 좀 버려. 왜 버려 다 쓸 거야. 이것은 해결이 아니라 감정 충돌이다. 나는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정에서도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다뤄야 한다. 1. 먼저 목적을 합의하라. 왜 정리해야 하는가? 가족과 정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왜 정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다. 정리의 목적은 미관이 아니다. 정리의 목적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 목적이 공유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지속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옷이 너무 많아 필요한 옷을 찾기 어렵다. 냉장고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이 계속 나온다. 책상이 어질러져 집중이 되지 않는다.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다. 이 문제들의 공통점은 삶이 비효율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족에게 정리를 설득하고 싶다면 예쁘게 살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더 편해지기 위해서라고 말해야 한다. 목적이 명확해지면 감정이 줄고 방향이 잡힌다. 이 다음은 가치를 정의하라. 정리로 무엇을 얻는가?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목적이라면 정리를 통해 얻게 되는 결과가 가치다. 가치를 말하지 않는 정리는 오래가지 않는다. 사람은 손해를 싫어하고 이득을 좋아한다. 정리도 마찬가지다. 정리된 공간이 주는 가치는 분명하다. 필요한 물건을 빠르게 찾는 시간 가치,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는 경제적 가치, 마음이 가벼워지는 심리적 안정가치, 가족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감정적 가치, 공간의 기능이 회복되는 실용적 가치, 이 가치를 가족 모두가 이해해야 한다. 특히 정리를 싫어하는 가족일수록 가치 설명이 더욱 중요하다. 3. 마지막으로 기준을 설정하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대부분 정리 갈등의 핵심은 기준의 부재다. 기준이 없으니 누구는 버리자고 하고 누구는 절대 버릴 수 없다고 한다. 기업은 기준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집도 마찬가지다. 가족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공간 기준, 옷장은 10-20%의 여유 공간을 남긴다. 신발은 계절별로 필요한 만큼만 두고 나머지는 보관 또는 기부, 책상 위에는 1분 안에 정리 가능한 물건만 두기. 밀 시간 기준, 3년 동안 쓰지 않은 물건은 정리 대상, 한 번도 읽지 않은 책은 재평가, 기한이 지난 냉장고 영양제는 즉시 폐기. 양량 기준, 쇼핑백은 최대 10개, 같은 종류 문구류는 5개 이하, 수건은 가족 수도하기 여분 2세트. 이 기준은 강제가 아니라 합의된 규칙이다. 가족이 함께 정한 기준은 강요보다 더 강력한 실행력을 가진다. 4. 못 버리는 사람을 이해하라. 그것은 물건 문제가 아니다. 가족 중에는 정말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 물건은 과거이고 기억이고 불안의 방패다. 그래서 강하게 말하면 더 강하게 저항한다. 경영에서도 그렇다. 사람은 변화가 두려워서 과거를 붙잡는다. 하지만 두려움이 사라지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못 버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안정감이다. 이건 쓸데없으니까 버려가 아니라 이건 네가 정말 필요할 때까지만 보관하자. 이 공간을 정리하면 네가 더 편해질 거야. 이런 접근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정리를 가능하게 한다. 정리는 누가 더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기준을 관리하느냐가 핵심이다. 가정에서도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리의 리더십이란 많이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지키고 흐름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한 사람이 기준을 잡으면 가족 전체가 그 기준에 적응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느새 공간은 질서를 갖추게 된다. 6. 가장 중요한 규칙. 타협 불가 항목을 정하라. 어떤 것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건강과 직결된 물건, 유통기한 지난 식품, 약, 공간을 압도하는 물건, 천벌의 옷, 수백 개의 박스, 가족의 동선을 방해하는 물건, 현관, 신발, 거실 적치물. 이 세 가지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의 안정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다. 마무리. 가족과의 정리 갈등은 물건 싸움이 아니라 기준 싸움이다. 목적을 맞추고 가치를 공유하고 기준을 합의하면 정리는 더 이상 갈등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정리는 관계를 갈라놓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드는 과정이다. 가족과 함께 기준을 세워라. 그 기준이 당신의 공간을 바꾸고 집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꾼다. 정리가 잘 된 집들은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수많은 공간을 보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질서가 있는 집에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 5가지 물건이 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사람의 사고를 흐리게 하고 돈을 새게 하고 삶의 에너지를 무겁게 만드는 무질서의 핵심 요소들이다. 나는 이 5가지를 공간을 망가뜨리는 구조적 결함이라고 본다. 기업으로 치면 적자 사업, 불필요한 재고, 죽은 라인, 비효율 프로세스와 같다.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조직이 버티지 못하듯 집도 버티지 못한다. 첫 번째, 세탁소 옷걸이 공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시작점. 정리가 안 된 집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휘어지고 파손되고 제각각인 세탁소 옷걸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냥 걸면 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는 기능이 아니라 통일성이다. 이 옷걸이 하나 때문에 옷이 구겨지고 옷장의 라인이 흐트러지고 시각적 피로가 증가하고 결국 옷장이 잡동사니 창고로 변한다. 나는 늘 말한다. 작은 도구가 공간의 품격을 결정한다. 옷걸이를 통일하는 것만으로 집의 질서가 눈에 띄게 달라진다. 기업에서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이유와 같다. 이 두 번째, 빈 박스, 빈 병, 빈 통, 무의미한 집착의 잔재. 정리가 안 된 집에는 빈 박스가 반드시 있다. 택배 박스, 예쁜 병, 화장품 케이스, 고급 패키지. 사람들은 말한다. 언젠가 쓸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나는 단언한다. 99%는 절대 쓰이지 않는다. 이 빈 박스들은 공간을 먹어치우고 시야를 어지럽히고 정리 의지를 약화시키며 결국 버리기 어려운 집착을 만든다. 기업으로 치면 팔리지 않는 재고, 기능이 없는 장비, 쓰지 않는 기계와 같다. 미련 때문에 두는 재고는 회사의 돈을 잡아먹고 집의 공간을 잠식한다. 세 번째, 오래된 소형 가전, 멈춘 시간이 공간을 막는다. 오랫동안 방치된 소형 가전은 집의 흐름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다. CD 플레이어, 전축, 카세트, 고장난 청소기, 한 번도 쓰지 않은 믹서기, 10년 된 디지털 카메라. 이 가전들은 공간을 먹을 뿐 아니라 과거에 머무르는 사고방식을 만든다.
사람은 공간의 영향을 받는다. 멈춰 있는 물건은 사람의 사고와 감정까지 멈추게 한다. 기업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라인은 과감히 폐쇄한다. 왜냐하면 그 라인이 살아있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집도 동일하다. 쓰지 않는 기계는 쓰레기다.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4. 네 번째, 유통기한 지난 식료품, 영양제, 약,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누수. 냉장고와 약장은 정리되지 않은 집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소다. 유통기한 지난 식품이 계속 나오고 몇 년 전 구매한 영양제와 약이 가득하고 심지어는 먹을 수 없는 상태의 식재료가 깊숙이 남아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손실 버그, 건강 위험 버그, 사고력 저하를 동시에 가져온다. 삼성의 품질 관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효성, 안정성, 유통기한이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기한을 넘은 물건은 공간에 있을 가치가 없다. 정리의 기준에서 유통기한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항목이다. 건강을 해치는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관리 부재일 뿐 아니라 리스크 방치다. 다섯 번째, 현실과 맞지 않는 옷들. 과거가 현재를 가로막는다. 정리가 안 된 집의 옷장을 열어보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물건들이 나온다. 군복, 행사 티셔츠, 10년 전 몸매의 바지, 더는 맞지 않는 원피스, 언젠가 입을 거라며 남겨둔 옷들. 이 옷들은 지금의 내가 아니라 과거의 나를 위한 옷이다. 그리고 그 과거가 현재를 점령한다. 공간을 빼앗고 선택을 흐리고 자존감을 흔든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현재의 나에게 필요한 것만 남겨라. 미래도 과거도 아닌 지금의 삶을 기준으로 옷장은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정리되지 않은 옷장은 정리되지 않은 감정, 정리되지 않은 목표, 정리되지 않은 기준을 보여준다. 마무리. 정리가 잘 된 집에는 세탁소 옷걸이도 없고 빈 박스도 없고 고장난 가전도 없고 기한 지난 식품도 없고 입지 않는 옷도 없다. 이 5가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질서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결함이다. 나는 변화의 본질을 알고 있다. 변화는 없애는 것에서 시작된다. 집을 가볍게 해야 삶이 가벼워진다. 이 5가지부터 제거해보라. 공간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돈의 흐름이 바뀌고 결국 인생의 흐름까지 바뀔 것이다. 나는 어떤 문제든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기업에서도 조직에서도 집이라는 작은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다.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숫자를 봐야 한다. 정리가 안 된 집을 보면서 나는 오랫동안 의문을 품었다. 과연 이 무질서가 실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을까? 그래서 직접 데이터를 검증하기로 했다. 1. 영가구 실험, 영수증 분석 프로젝트. 나는 수년 전 1영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진행했다. 조건은 단 하나였다. 한 달 동안 구매한 모든 물건의 영수증을 모아라. 그리고 그 영수증을 2가지로 분류했다.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 사용하지 않고 쌓이는 물건. 결과는 매우 명확했다. 정리가 안 된 집일수록 사용하지 않는 물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것은 단단한 사실이다. 정리되지 않은 집은 단순히 어질러진 것이 아니라 돈이 새고 있는 구조다.
이 평균 손실 매달 20, 30만 원 1연가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구입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물건의 금액은 평균 20, 30만 원이었다. 이것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1년이면 240만, 360만 원, 5년이면 200만, 800만 원, 10년이면 400만, 600만 원, 이 금액은 단지 낭비가 아니다. 지출이지만 자산이 되지 않은 돈, 즉 죽은 비용이다. 기업에서 이런 흐름이 발생했다면 직속 임원 전원을 불러 문제를 바로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가정에서 이 손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3. 왜 돈이 새는가? 소비 구조의 문제. 돈이 새는 이유는 단순하다.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쓸데없이 반복 구매하고 충동적으로 소비하고 기한을 넘겨버리고 결국 돈이 물건 형태의 쓰레기로 변해간다. 구체적인 예를 보자. 책, 자기 개발을 한다며 수십 권을 사놓지만 실제로 읽는 책은 손에 꼽는다. 책은 지식 자산이 될 수 있는 물건인데 읽지 않으면 종이 덩어리에 불과하다. 식료품, 냉장고 깊숙이 넣어둔 식재료는 대부분 존재조차 잊혀진다.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면 그 비용은 그대로 손실이다. 옷, 입지 않는 옷을 계속 보관하면 옷장 공간이 낭비되고 필요한 옷을 찾는데 시간이 새고 결국 같은 종류를 또 산다. 생활용품, 이미 충분히 있는데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집에서는 없는 줄 알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반복 구매의 핵심이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 패턴이 아니라 관리 부재, 시스템 부재의 결과다. 4. 돈은 물건이 아니라 정리 수준을 따른다. 나는 삼성 경영에서 철저히 확인해 온 사실이 있다. 돈은 항상 시스템의 수준을 따른다. 정리가 안 된 공간은 어떤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돈은 반드시 새어나간다. 이것은 예외가 없다. 반대로 정리가 된 공간은 돈이 빠져나갈 틈이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공간을 통제하고 물건의 흐름을 이해하고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막을 기준을 갖기 때문이다. 정리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고 지출이 줄고 돈이 쌓이고 결국 자산이 증가한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의 결과다. 5. 소비를 자산화하라. 정리의 핵심 철학. 정리가 잘 된 사람들은 물건을 자산으로 만든다.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삶에 도움이 되는 기능적 자산으로 바꾼다. 대표적인 예가 책이다. 책을 사서 안 읽으면 비용, 책을 읽어서 삶을 바꾸면 자산, 옷도 마찬가지다. 입지 않는 옷은 짐, 자주 입는 옷은 효율, 식료품도 마찬가지다. 썩히는 음식은 손실, 잘 사용되는 재료는 생활의 에너지. 정리의 핵심은 물건을 자산화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 능력이 생기면 돈이 새어나가는 구조가 사라진다. 6. 스스로 점검하라. 일주일 자산화 점검표. 나는 누구에게나 이 방법을 권한다. 일주일 동안 산 물건이 얼마나 자산이 되었는지 기록해보라. 방법은 간단하다. 영수증을 모은다. 산 물건을 모두 적는다. 일주일 뒤 실제 사용한 물건에 체크한다. 쓰지 않은 물건은 잠재 손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소비가 얼마나 도망가는 돈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마무리.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정리는 돈의 흐름을 바로 세우는 행동이다. 정리는 삶의 누수를 막는 시스템이다. 정리가 안 된 집에는 돈이 새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누수는 생각보다 크고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다. 정리된 공간은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바꾼다. 흐름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 그 결과는 결국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정리를 오래 해온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거창하게 계획하지 않는다. 큰 목표를 말하지 않는다. 대신 아주 작은 실천을 반복한다. 나는 이 반복 속에서 정리의 본질을 발견했다. 정리는 의지가 아니라 리듬이다. 정리는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날마다의 흐름이다. 나는 이 원리를 세 단어로 정리한다. 바로 매족구다. 1. 매일 정리해라. 정리의 첫 번째 비밀은 매일이다. 나는 기업 경영에서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한 번의 대청소보다 하루 10분의 점검이 훨씬 강력하다. 정리를 방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번 주말에 한꺼번에 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주말은 오지 않는다. 오더라도 에너지와 시간이 없다. 그러다 몇 달, 몇 년이 흐른다. 반대로 하루 5분, 10분만 투자해도 공간의 흐름은 유지된다. 정리의 목적은 완벽이 아니라 불필요한 혼란의 누적을 막는 것이다. 매일 정리하는 사람은 정리를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 만든다. 이것이 곧 실력의 차이를 만든다. 이 조금씩 정리해라 줘. 많은 사람이 정리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다.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려 한다. 기업에서도 같은 실패를 본다. 전 부서를 동시에 개혁하려 하면 현장은 혼란에 빠지고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곳부터, 가장 작은 단위부터 바꿔야 한다. 정리도 그렇다. 오늘은 신발 한 켤레를 버리고 내일은 냉장고에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 하나를 버리고 모레는 책상 위 종이 몇 장만 정리하면 된다. 작아 보여도 영향력은 크다. 왜냐하면 작은 정리는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성공을 반복할 때 변한다. 작은 성공은 부담이 없고 부담이 없으니 계속할 수 있다. 그 계속이 결국 집 한 채를 움직인다. 3. 꾸준히 정리해라. 정리의 마지막 원리는 꾸준함이다. 정리는 한 번 끝내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정리는 영원히 반복되는 흐름이다. 왜냐하면 물건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소비는 지속되고 생활은 매일 변하기 때문이다. 집은 살아있는 공간이다. 오늘 정리해도 내일 다시 흐트러진다. 그러므로 정리는 완료가 아니라 유지다. 나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항상 말해왔다. 유지되는 시스템이 진짜 시스템이다. 정리도 똑같다. 꾸준함은 능력이 아니라 환경을 유지하는 힘이다. 이 힘이 쌓이면 평범한 사람도 놀라운 변화를 만든다. 4. 천일 버리기의 진짜 의미. 누군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정리는 언제 끝납니까? 나는 이렇게 답했다. 정리는 끝나는 순간이 없다. 하루에 하나씩 버리는 사람은 1영일 동안 1영계를 버릴 것이고 그 1영계는 그동안 삶을 압박하던 불안, 짐, 혼란, 결정, 피로다. 천일 버리기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바뀐다. 손을 대는 습관이 생기고 선택 기준이 생기고 공간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천일 후에도 정리는 계속된다. 하지만 그때의 정리는 버거운 노동이 아니라
삶을 정돈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된다. 오 정리는 버림이 아니라 선택이다. 사람들은 정리를 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정리는 버릴 것을 고르는 과정이 아니라 남길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 선택을 반복하면 삶의 무게가 줄어든다. 남아있는 물건들에 감사하게 되고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 시간, 돈, 에너지의 흐름이 선명해진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가진 사람이다. 6. 정리의 마지막 단계. 공간은 곧 나다. 정리가 어느 정도 체계 안에 올라오면 사람은 이상한 경험을 한다. 공간이 나를 닮아가고 내가 공간을 닮아간다. 정리가 잘 된 공간은 나를 단순하게 만들고 명확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든다. 이 변화가 쌓이면은 집은 더 이상 머무는 장소가 아니다. 집은 나의 사고방식이며 나의 성격이며 나의 삶의 기준이 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정리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삶을 경영하는 철학이다. 마무리 매 족구가 인생을 바꾼다. 정리는 힘든 일이 아니다. 힘든 것은 처음뿐이다. 원리는 단순하다. 매일 정리하고 조금씩 실천하고 꾸준히 유지하면 어떤 집도 바뀐다. 어떤 사람도 바뀐다. 어떤 인생도 흐름이 달라진다. 나는 기업을 변화시키며 얻은 결론을 정리에 그대로 적용한다. 작은 행동이 큰 흐름을 만든다. 현관 하나, 식탁 하나, 책상 하나, 매일 하나 버리기, 매일 10분 정리하기. 이 작고 단순한 실천이 당신의 돈, 시간, 감정, 에너지, 관계, 성공까지 모두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정리는 끝나는 일이 아니다. 정리는 살아가는 동안 계속되는 삶의 엔진이다. 이 엔진이 돌아가는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달라진다.